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박정희 시스템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박정희 시대 때 고도 성장이 이루어진 게 되게 6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집니다. 60년대 전반기에는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해요. 60년대 후반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전 세계에서는 우리가 전 세계 중심은 당시에 미국이었었으니까요. 미국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으면 그 베트남전을 수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60년대 말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베트남전에서 그러니까는 월남전에서 미국이 패퇴가 짙어지는 그 엄청난 이 덩치 큰 이 나라가 아시아의 그러니까 저기 조그만 나라한테 패배해가지고 밀려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좀 이왕이면 좀 폼나게 좀 후퇴를 하기 위해서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닉슨이었었는데 69년 7월 달에 이제 아시아에서 자기들 이제 그러니까 군사 개입을 안 하겠다. 이걸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군사 개입을 안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미군 철수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발표해요. 자,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박정희는 철저하게 이용을 합니다. 자, 한국에서 미군이 공백이 생기게 되면은 안보상 커다란 위험한 상태가 도래할 거다 이거예요. 북한하고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요. 그래서 박정희가 시도한 것이 뭐냐면 그해 10월 달에 3개월 후에 삼선 개헌이요. 당시에는 4년,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었었고요. 4년이면서 2번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8년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거를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당시에 엄청난 반발을 야당의 반발, 심지어 집권여당 공화당 일부 의원들까지 반발하는 상황 속에서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1971년에는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는 국회까지 해산하고요. 계엄령 선포를 하고 국회까지 해산을 해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그러고 나서 유신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유신헌법은 뭐냐? 자기가 종신,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수 있는 법이었던 겁니다.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는 국회가 만약에 개헌하고 있으면 이게 통과가 어려울 테니까는 그러니까 국회도 해산시키고. 그래가지고 소위 해서 종신, 평생 집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독재체제가 수립하게 되죠. 사실상 한국에 있어서는 민주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이 유신체제라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 그랬지만은 사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소위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에 불꽃 같은 그러니까 이런 전개가 벌어지게 되죠. 예, 유신체제 저항을 해가지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소위 자기가 종신 통치를 하겠다는 이런 논리가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공화정을 헌법에서 우리가 못 받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분단 때문이었습니다. 분단을 악용한 거죠. 안보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뭐 한국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 이런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런 거를 만드는데 이 유신헌법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사람 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 있죠. 저희 박근혜 정부 때 소위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누구죠? 김기춘이요. 비서실장으로도 다시 컴백했다 그랬었죠. 유신헌법을 그러니까 만드는데 개입을 했었죠. 이게 바로 이제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기본적으로 분단 때문에 사실 이제 가능했던 거예요. 그나마야. 자,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우리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던 것은 이 분단 때문에 그러니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단과 민주주의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단은 기본적으로 식민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외세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 정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문제하고 동전의 양면성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주주의를 억압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뭐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로부터요. 저항 속에서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힘으로 일단은 누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선거, 국회의원 선거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할 때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자꾸만 지지도는 인기는 떨어질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 소위 금권 선거, 돈을 동원한 선거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금권 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어디서 가느냐? 돈을 재벌들한테 그러니까는 받는 거죠. 그 재벌에 성장하고 유신체제는 그러니까 사실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재벌은 기본적으로 이 1973년부터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합니다. 중화학공업화를요. 우리는 제조업은 우리가 경공업하고 중화학공업으로 나눠요. 근데 경공업은 사실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산업이죠. 근데 중화학공업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선박을 만든다든가 자동차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옷 같은 걸 만드는 이런 거 하고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이 중화학공업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덩치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재벌 중심 경제 체제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날 재벌은 사실은 그 이전에는 사실 재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작았었어요. 오늘날 재벌은 이때부터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973년이 바로 뭐예요? 유신체제를 만들고 나서 이 방향이 그러니까 중화학공업 선언으로 가는 거예요. 당시에 선진국가에서는 중화학공업이 공해산업이라 해가지고 빠져나간 틈을 거기에 뛰어들어가면서 중화학공업을 육성했다는데 문제는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 당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들은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은 동네 슈퍼마켓 정도 이렇게 수준에다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중화학공업은 뭐냐면 백화점 같은 이런 사업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동네 슈퍼마켓 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백화점 하게 되면은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일단 그거 할 돈이 없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슈퍼마켓 경영하고 백화점 경영은 기본적으로 경영 사이즈가 틀리잖아요. 기술도 부족하고. 그 당시에 뭐냐면 재벌 기업들이 박정희가 청와대 불러가지고 중화학공업을 해야 되냐. 중화학공업 좋죠. 각각 좋은데 문제는 우리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정부가 뭐 해줄 거, 지원해줄 거, 최대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게 이 중화학공업입니다. 그래서 이 중화학공업에서 사업을 하는 재벌 기업들한테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데, 예를 들면 어떤 지원을 하냐. 대표적인 게 정책 금융 지원이요. 대표적인 돈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세 지원도 해주고요. 세금도 깎아주고.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금융 지원 해주게 되면은 그걸 어디선가 메꿔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구한테 메꿔요? 그냥 중소기업이라든가 소비자들한테 메꾸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요. 조세는 결국 뭐예요? 정부의 수입이잖아요. 수입의 원천인데 그걸 혜택을 주게 되면은 그걸 어딘가 메꿔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소비자한테 그걸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성장을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희생시켜가지고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책금융이라는 말하고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같이 어두운 측면인 이게 같이 돌아가고 이제 있고요. 박정희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이 정책금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업정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다. 전략적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라는데 그 산업정책의 이면은 또 뭡니까? 정경유착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얻어진 성장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 부정부패가 그러니까 만연한. 이게 돌아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차이고 한국과 대만하고 차이입니다. 중화학공업 육성한 덕택으로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이렇게 증가하고요. 반대로 경공업의 비중은 작아지겠죠. 작아지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옆에 나라인 대만하고 한국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OECD 국가들에서 제조업 제품의 수입 중에서 한국과 대만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OECD 국가들은 선진 국가들이었었죠. 거기다 우리가 수출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건데, 보게 되면 대만이 더 위에 이렇게 격차가 더 벌어지고 앉아 있었잖아요. 대만보다 더 잘한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했고, 대만은 이런 중화학공업 덩치 큰 거 되게 어떻게 했느냐? 국영기업으로 했습니다. 왜? 저는 돈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그 혜택을 재벌 기업들이 하게 되면 재벌 그 가족들이 다 이익은 먹을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국영기업으로 중화학공업은 되게 육성을 해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OECD 이 중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특히 중화학공업만 띄워놓고 보더라도 한국의 중화학공업하고 대만의 중화학공업하고 비교해 되면 대만이 훨씬 더 그러니까 OECD에서 시장 점유율도 높잖아요. 우리가 뭐 특별하게 더 잘한 것도 없어요. 옆에 나라인 대만보다도요. 자, 이 차이가 여러분들요. 97년도 말에 우리나라에 외환위기 터졌었잖아요. 외환위기 때 대만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작았습니다. 왜 작은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 국가였기 보니까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부족해서 외환위기 터졌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달러 값이 폭등을 하죠. 외환위기 터지면서요.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무역 흑자를 구가한 나라다 보니까 외환 보유가 많이 축적돼 있어가지고 대만 달러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 그게 바로 대만의 산업화하고 우리나라의 산업화하고 큰 차이도 거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박정희 시대 그러니까 금리 수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렇다 이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사채 실질금리인데 물가상승률을 조정한 그러니까 은행의 실질금리라든가 수출금의 실질금리, 은행 실질금리 다 이게 다 마이너스로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돈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였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정책금융이 예금은행에서 은행들의 그 예금은행 중에서 총 대출금 중에서 여기 봐보세요. 이게 100% 선이거든요. 100% 이상이니까 정책금. 정책금이라는 건 뭡니까? 은행들이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의 그러니까 선택에 의해서 대출해주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입금을 받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이너스 실질금리로요. 자, GDP 대비로도 계속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이런 지원을 이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금융특혜의 규모가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본 것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규모가 이 금융특혜에서 발생된 그러니까 이걸 지대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죠. 근데 조세 지원 같은 경우는 이 전략산업들을 하는 소위 중화학공업에 그러니까 그 진출하는 오늘날 재벌 대기업들에 대해서 세율도 그러니까 세금을 삭감을 해줬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해주냐면 한 절반 수준을 뚝 떨어져 낮춰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다른 제조업에서 그걸 보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은 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하는 제조업들에서 그러니까 피해가 걸려오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우리가 육성이 안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굉장히 그러니까 비대칭적으로 발달한 이유가요. 거기다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 금융특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요. 1972년도에 우리 유신체제 우리가 성립하는 그 전후에 있었죠. 어떤 짓까지 하냐면요.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을 해가지고 72년 8월 3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기업들이 재벌 대기업들이 은행 돈을
씀에도 불구하고 은행돈까지도 부족해가지고 사채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작고한 정주영 회장이라든가 그 삼성의 작고한 이병철 회장이라든가 이런 창업주들이 사채업자들하고 돈거래하는 명동의 큰 손들 무슨 뭐 드라마에 나오는 거 봤을 거예요. 그럼 사채를 많이 어느 정도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쓰고 있는 사채를 다 동결시켜버립니다. 뭐냐면은 사채업자들은 다 자기가 돈놀이 하는 거 다 신고하라 이거예요, 정부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돈들을 그러니까 다 출처를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신고를 안 하는 사채는 다 무효화시키겠다 이거예요. 신고된 사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금리를 당시에 사채 금리가 한 40% 됐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강제로 깎습니다. 요금리만 받으라 이거예요. 기업들한테. 이 사채 쓴 기업들이 얼마나 혜택을 먹겠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를 지금 현재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거 한다고 해보세요. 완전히 공산주의라고 저기죠. 난리법석도 칠 거예요. 박정희는 이런 짓을 했어요. 또 거기다 뭐냐면 이거 가지고도 부족해가지고 뭐냐면은 이제 은행들한테도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이 빌려준 돈도 또 금리를 그거 낮춰줘요. 기업들이 어렵다고. 아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데 그것도 어렵다고 또 그거 낮춰주기 위해서 낮춰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들이 부실화되겠죠. 자기들 그러니까 계속 손실 보고서 그러니까 대출해 주는 거니까요. 시중은행들이요.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은행들이 채권을 발행한 거를 한국은행이 그걸 인수하게 해요. 한국은 어떻게 인수하겠습니까? 새 돈 찍어가지고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은행들 돈 지원해 주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죠. 물가 상승률이 당시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면 누가 피해보는 겁니까? 소비자들이 그대로 피해보는 거죠. 가게가 피해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흔히 말해서 우리가 한은 특융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특별융자를 이런 짓을. 기업들 그러니까는 혜택 주기 위해서 이런 짓까지 했었어요. 이걸 지금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이런 걸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야당에서 어떻게 나오냐? 완전히 공산주의라고 저기죠.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이렇게 지원을 받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하다 보면은 이 사업을 진출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육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예편하고 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기업 경영에 능력도 없는 사람도 개중에 있었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업하다가 사업이 부실화가 되거나 하게 되면 그 부실 기업을 정리를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전두환 때는 더 심해졌었는데 이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되게 누구한테 정리를 시키느냐? 이제 인수하는 기업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부실화된 기업을 정리를 하는데 통폐합을 시키고 하는 데 속에서 그 기업들을 인수를 한 기업들이 덩치가 지금 커져가지고 재벌 기업들이 이렇게 되고 그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전두환 때는 80대 초에는 그러니까 부산에 그러니까 그 유명한 국제그룹을 그러니까 공중분해시키고 그 부실 기업들을 정리하면서 그걸 인수한 기업들이 다 오늘날 재벌 기업들인 거예요. 계열 기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계열사들이요. 이 기업에 대해서 뭐냐면 대출 원리금, 이 부실 기업이 그러니까는 돈 빌려 쓴 돈도 상환을 그러니까 유예시켜주고 갚지 않게 해주고 이자 지급도 면제시켜주고 그다음에 조세도 감면해주고 거기다 뭐냐면 인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까지도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인수시키니까 뭐 땅 찍고 헤엄치기죠.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덩치가 커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덩치 키운 기업들을 이 군사 정권의 실세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쟤네들 저거 지네 능력으로 큰 게 아니라 우리 지원 때문에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니네도 우리한테 돈 좀 바치라 이거죠. 그래 전두환, 노태우 얘네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수천억 원에 그러니까 박정희도 엄청나게 그런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자기 정당 관리하고 정치 자금을 쓰고 개인 또 착복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그 유명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경유착인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도 그러니까 뭐 엑스파일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그랬듯이 얼마나 검은 돈들 거래를 정치인들하고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은행이 부실화가 된단 말이에요. 기업이 부실화된다는 얘기는 기업에게 돈 빌려준 은행도 같이 물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돈을 못 받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한국은행이 또 특별융자를 해요. 돈 찍어가지고 특별융자를 그 은행 망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면 돈이 더 많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도 심해지죠. 그럼 결국 고스란히 뭐냐면 국민의 부담인 거죠. 국민의 부담을 가지고 재벌 기업들을 이렇게 덩치를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재벌 기업을 가지고 저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는 개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산이다 이거예요. 국민들 희생시켜가지고 대통령이 무슨 뭐 자기 권한인 겁니까? 국민들 적어가지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냐면은 이 재벌 중심 경제 체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가능했다? 유신 체제 속에서 이게 가능한 거고요. 유신 체제는 분단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분단과 재벌은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이고 쌍생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분단은 기본적으로 식민지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통성을 결여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탄압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금권 동원해가지고 선거 때마다 돈 풀어가지고 부정선거를 이렇게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온통 지원을 다 해준 거예요.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성장을 만드는 산업정책의 이면에는 정경유착이 그러니까 구조화돼 버린 게 된 것이고 이 정권과 재벌의 또 유착관계가 해야 되네.
금융이 그러니까 오늘날 제대로 성장 못한 이유도 정부에서 다 그러니까 주물럭주물럭 다 하고 안 됐으니까요. 은행장도 정부가 다 임명하고 그랬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이 성장이라는 것은 부정부패가하고 같이 돌아갔던. 그래서 우리가 옆에 나라인 대만 같은 경우 우리보다 부패가 훨씬 더 적죠. 그래서 우리는 식민지형, 일본형 모델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박정희 독재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민주화 운동 세력들은 당연히 뭘 지향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재벌 중심 경제 체제는 박정희 체제의 쌍생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개혁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불공정성의 상징이 바로 이거거든요. 불공정이 그러니까 정점에 있는 게 재벌 중심 경제 체제거든요. 당연히 민주화라는 건 뭡니까? 사회를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민주화 세력들이 정권을 잡을 때부터 당연히 화두가 된 게 뭡니까? 경제 민주화였던 겁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경제 민주화는 그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에 계속 경제 민주화는 시대적인 과제로. 왜?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경제 민주화가 바로 이러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불공정성의 뿌리가 바로 이 재벌 중심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바로 어디에 관련돼 있다고요? 분단 문제하고 관련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게 되면은 이 재벌들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동맹 세력들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분단을 이용을 하잖아요. 선거 때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경제 시스템은요, 그림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 은행을, 지금은 오늘날은 은행이 많이 민영화됐지만은 외환위기 전까지는 다 정부 은행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은행을 다 장악해가지고 은행에 모여있는 돈들을 이걸 재벌 기업들한테 다 지원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은행이 그러니까 만약에 부실화된다거나 했을 때는 결국 한국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지원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지원한다든가 했을 때 그건 다 국민의 희생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재벌은 사실상 뭐냐면 국민의 희생을 가지고 이게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재벌 총수들이 인마에 포켓한 거예요. 이 김영삼 정부 때 이거는 빌미를 제공을 하게 되죠.